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에 초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비핵화 담판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완전한 비핵화, 이른바 CVID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VID에 대한 북미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 특히 불가역적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오는 10일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부장은 싱가포르를 다시 방문해 숙소를 물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숙소인 샹그릴라 인근 세인트 리지스 호텔이 유력해 보입니다. 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 전국 3,500여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8.77%로 2014년 지방선거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욕설 파문에 대해서도 이 후보의 형수가 거짓말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4년 안에 전기차 충전기 10,000개와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7천만 원대인 수소차 가격도 5천만 원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신 정부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네, 손님을 맞을 싱가포르는 외무장관을 미국에 이어서 북한에 보냈습니다. 북한의 최대 관심사는 신변 안전일 텐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했거나 조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어제 평양에 도착한 발라크 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곧바로 만수대 의사당으로 이동해 리용호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난 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예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양측이 북미 정상회담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미 순회 상봉을 앞둔 종세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의견들을 교환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방법과 경호, 의전 문제를 집중 조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김 위원장의 신변 안전을 가장 신경 쓴다는 점을 감안해 전용 방탄 차량과 경호요원, 경호 장비 등을 싱가포르로 공수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싱가포르 외무장관 방북 소식을 보도하면서도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라는 사실은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첫 장거리 외유라는 점에서 혹시 모를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이제 세계의 담판을 눈앞에 두고 미국이 북한을 향해서 희망을 불어넣으면서도 막바지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면 한반도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으며 다 잘 되면 나중에는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길 희망한다고 해서 북미 협상의 출발점과 종착역이 어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회담이 잘 안 풀리면 걸어나갈 수도 있다면서 으름장을 거듭 놨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could sign an agreement. As you know, that would be a first step. It's what happens after the agreement that really is the big point.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북미 수교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비핵화 조치가 완료된 뒤에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종전 선언과 비핵화 완료,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구상을 내비친 건 처음입니다. Normalizing relations is something that I would expect to do, I would hope to do when everything's complete. 트럼프 대통령은 또 회담이 잘 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2차 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최대 압박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aximum pressure is absolutely in effect. We don't use the term anymore because we're going into a friendly negotiation. If you hear me saying we're going to use maximum pressure, you'll know the negotiation did not do well.
또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용납할 수 없다면서 회담의 성패는 결국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회담을 나흘 앞두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총정리 성격의 발언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놨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듣기 위해서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박민주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선언에다가 북미 수교, 백악관 초청까지 언급을 했어요. 이걸 어떤 의도로 봐야 할까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담을 목전에 두고 북한이 그토록 원하는 체제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겠다는 공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해줄 준비가 돼 있으니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단을 촉구한다. 아니, 회담이 4일 남았는데 아직도 결단을 못했다는 뜻이 되고 판문점 회담에서도 쟁점을 좁히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역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이게 문제입니다. 평양을 2번 다녀온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 한마디에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he only outcome that we will find acceptable. I'm hopeful that Chairman Kim Jong-un is prepared to make that decision for his country. CVID라는 목표에서 양보할 수 없으니 김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정상회담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도 합의문에 CVID를 넣는 문제가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종전 합의는 쉬운 일이고 더 어려운 부분은 그 다음에 남아있다고 했는데 바로 더 어려운 부분이 CVID 합의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북한은 이미 비핵화 의지를 여러 번 밝혔는데 이른바 CVID 방식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인 겁니까? 네, 북한은 CVID 방식의 비핵화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더 거세게 반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북한은 이 CVID 중에 I, 즉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항목만큼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건데 돌이킬 수 없이 비핵화한다는 얘기는 핵 능력을 다시는 가질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핵무기가 아닌 산업적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패전국에나 적용하는 방식이라면서 북한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 상태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뭐가 나오겠는가? 어떤 합의가 가능할까? 이게 궁금한데요. 네, CVID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비핵화에 대한 큰 틀의 대원칙에만 합의를 하고 나머지는 실무진 협상이나 2차 정상회담으로 미룰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 개성이 강한 두 정상의談判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합의를 하지 않도록 참모들이 조언을 해주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결국 나흘 뒤 마주 앉을 두 정상의 결단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싱가포르 회담 때 서명할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임명현 기자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을 앞두고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구상들은 달라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북미 간의 종전선언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일부의 시각과 관련해 북미든 남북미든 종전선언의 본격 추진은 아직 이른 게 아니냐는 기류를 반영한 입장으로 보입니다.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는 연내 종전선언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정도의 문구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된 미국 측 성김대사와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상 간의 실무 의제 협상 결과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는 북미 회담에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북미 실무회담 결과가 아직까진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입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핵심 의제인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관련해 북미 양측이 실질적인 선언문을 도출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다시 언급한 건 체제 보장 카드를 재차 환기함으로써 막판 협상에서 북한의 추가 양보를 촉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연스럽게 싱가포르에서 재개될 북미 실무팀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경우 문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임박해 초청장을 받게 될 반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도 가능합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싱가포르의 현지 분위기도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칵테일이 술집 곳곳에서 출시되고 있고요. 전 세계 수천 명의 기자들을 수용할 프레스센터들도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손니영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보며 입술을 내밉니다. 칵테일 이름은 브로맨스. 북미 정상회담을 기념한 이런 칵테일들은 싱가포르 술집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e want to support the summit and to have the world peace for is coming on with shaking hands. One day approximately around 15 to 20. 현지 언론은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산책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명소를 소개하는 등 싱가포르에 대한 홍보 효과에도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회담과 관련해 한국 입장을 내외신에 설명할 한국 프레스센터도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우리 측이 현지에 마련 중인 500여 석 규모의 한국 프레스센터도 월요일 개장을 목표로 준비에 한창입니다. 전용 예산이 서울에서 여기에서 서울까지 보내는 거죠. 영상 송출할 수 있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프레스센터는 보안 강화로 접근이 통제됐고 통신 장비와 사무기기가 들어가는 등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머물고 있는 3만여 교민들도 들썩이긴 마찬가지. 싱가포르 한인회는 거리 곳에 정상회담 환영 포스터와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싱가포르에 무역하시는 분들도 북한에 모여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화해 분위기로 감으로써 싱가포르도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회담 당일에는 한국에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보낸 정상회담 티셔츠를 입고 함께 모여 회담 장면을 시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준비하는 우리 측 추진단이 폐쇄된 지 2년 4개월 만에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일부 지하층은 침수 상태였고요. 사무실 여기저기 보수가 필요한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8시간 동안 개성공단을 둘러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은 오후 5시쯤 도라산 출입사무소를 통해 복귀했습니다. 우리 측 인사가 개성공단을 찾은 건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이래 2년 4개월 만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의 첫 번째 조치이면서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와 남북교류협력 협의사무소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유력 후보지 2곳입니다. 두 건물 모두 겉보기엔 양호했지만 박광자 씨 피살 사건 이후 10년 동안 방치된 교류협력 협의사무소는 지하층이 침수돼 상당 부분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진단은 보수공사를 위해 우리 측 인력이 상주하는 임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북측과 실무협의를 통해 남과 북의 상시적인 대면 협의기구인 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가 추진되면서 공단 재가동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공단 재가동은 비핵화 논의가 진전돼 대북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네, 오늘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죠. 첫날인 오늘 투표율은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보도에 김민찬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투표소엔 새벽부터 줄이 이어졌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아이와 손을 잡고 투표장에 들어가고 투표가 끝난 다음 인증샷은 보너스입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기도 했고 투표를 통해서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투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찍 나왔어요. 교육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 뿌듯한 것 같아요. 전국의 사전투표소 3,500여 곳이 설치된 가운데 서울역과 인천공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는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첫날 투표율은 모두 376만여 명이 투표해 8.77%를 기록했습니다. 전남과 전북이 제일 높았고 대구와 경기가 낮았습니다. 또 12%에 육박했던 작년 대선 때보단 낮지만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때보다는 높았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9.27%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고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 지도부는 일찌감치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여당 지도부의 사전투표는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도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되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지방선거 공보물 받아보셨죠? 비례대표의 경우는 각 당이 번호를 매겨서 후보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1번이 누구인지를 보면 각 당의 선거 전략이 드러납니다. 보도에 오현석 기자입니다. 31년을 군인으로 지낸 육군 여군학교장 경력의 더불어민주당 서울 비례 1번. 대구 출신 인사로 진보와 보수, 지역 통합을 상징하는 후보입니다. 뭐 여성 복지 문제나 아니면 환경 문제 또는 이제 서민들의 어떤 그 민원 문제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 그 복지 행정을 전공했거든요. 자유한국당 비례 1번은 당직자 출신 30대 워킹맘. 그동안 한국당이 젊은 여성층을 대변하지 못했다며 이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각오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고 또 워킹맘으로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가대표 체조선수 출신 1급 척수장애인 후보를 비례 1번에 공천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주요 정당들을 통틀어서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권에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정말 장애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입법들을 하고 싶고. 민주평화당은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에서 남북 교류 활동을 벌여온 후보를 앞세웠고 갑질과의 전쟁 캠페인을 벌이는 정의당은 노동조합 활동을 해온 항공사 현직 승무원이 비례 1번입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해온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한 축이 돼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도 두 양당이 그냥 날치기 통과시켜버리고 또한 자기들이 잘못한 국회의원들은 둘 다 또 감싸안기 같은 것들 하는 이런 정치적인 갑질 또한 정의당이 계속해서 소금 역할을 하면서 비례 1번이 당선되기 위해선 정당 득표율이 5%를 넘겨야 합니다. 모두 10명인 서울시 광역 비례의원이 어떤 상징성을 지닌 후보들로 채워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오현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를 둘러싼 공방이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욕설 파문에 관련된 이 후보의 형수가 야당 후보와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여배우 스캔들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는 의혹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김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형수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욕설 파문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이재명 후보의 직권 남용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성 형님이 성남시정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막말을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 파일과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이 이를 공개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선관위가 공공이익과 관련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며 환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이 후보 측이 배우 김부선 씨와의 스캔들 의혹을 은폐하려고
폭력적 방법을 동원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의혹 제기는 네거티브 공세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부선 씨와 관련해 진실을 밝히라며 이재명 후보를 연일 비난해온 김영한 후보는 자신이 당선될 경우 민주당과 연정을 꾸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가 끝나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준서입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이 이른바 인천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책임을 지고 당 대변인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변인이 어제 한 방송에서 한 발언을 읽어드리면요. 인천은 원래 제대로 안 된 직업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서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거나 이혼하면 부천으로 가고 살기 어려우면 인천으로 간다고 발언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정을 잘못 이끌어서 인천이 낙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려다 내용이 잘못 전달됐다며 인천과 부천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여성가족부 서기관이 망명하겠다며 승용차로 미국 대사관에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서기관은 과대망상증이 재발돼 제정신이 아니었고 귀신에 씌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회색 승용차 한 대가 차선을 넘어 미국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습니다. 자동차 범퍼가 찢어지고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꼭 역주행하듯이 박혔고 앞 타이어 우측 부분이 좀 찌그러진 것 같더라고요. 운전자는 여성가족부 소속 4급 서기관 윤모 씨였습니다. 윤 씨는 여가부 산하기관 변호사 노모 씨의 차를 타고 미국 대사관을 지나기 직전 갑자기 자신이 운전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윤 씨는 이곳 미 대사관 옆길에서 당초 운전해온 동승자와 자리를 바꾼 뒤 대사관 정문 쪽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미국 대사관을 향해 도와달라고 영어로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고 귀신에 씌였다고 말했습니다. 미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고 들어가 망명 신청을 하면 미국에 갈 수 있겠다는 망상이 생겼다는 말도 했습니다. 미국에 망명하고 싶습니다. 망명하시려는 이유는 뭐죠? 5년간 사정을 받았습니다. 북한 스파이로 오인 받았습니다. 윤 씨는 5년 전 과대망상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최근 미국 연수자로 선정돼 영어 부담이 커지면서 증상이 재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신질환에 의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고 윤 씨를 일단 석방했습니다. 다만 사전 모의나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밥상에 올라오는 우리 생선들 중에 가장 친숙한 걸 꼽으라면 바로 고등어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어 갈수록 값이 오르더니 요즘은 너무 귀해서 금등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급기야 한 마리 13,500원 하는 고등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고등어, 이렇게 우리와 멀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김장훈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백화점 수산물 코너에 한 마리 13,500원짜리 고등어가 등장했습니다. 두 달째 고등어 그물 조업이 금지돼 낚시로 한 마리 한 마리 끌어올렸기 때문이라는 게 백화점 측의 설명입니다. 일부 그물 조업이 허용된 부산에서 올라온 고등어라고 싼 것도 아닙니다. 작년까지 킬로그램당 1,2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000원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파는 상인도 사는 고객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작년 같으면 이보다 약간 더 큰 것도 뭐 한 4마리 10,000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작으면서도 비싸고. 지난해 국내 연안서 잡힌 고등어는 11만 5천 톤, 1년 새 4분의 1이 줄었습니다. 어민들이 스스로 두 달째 그물잡이 금지 기간을 정한 것도 새끼들까지 싹쓸이해 갈수록 씨가 마르는 악순환을 막아보기 위한 겁니다. 처음에는 6달까지도 휴업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업인들에 대한 소득 감소 여러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일단 2달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재작년까지 18년간 우리 고등어 수요의 상당수를 감당하던 일본 해역에서의 조업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어선수를 줄이라는 일본 측 요구와 그럴 수는 없다는 우리 측 입장이 접점을 못 찾아 2년째 한일 어업 협정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한 대로 수산물 가격 관리 대상에 고등어를 포함시키고 비축 물량을 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네, 어제 서촌에 있는 상가 임대료가 폭등해서 세입자가 건물주와 갈등을 빚다가 급기야 둔기로 폭행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이게 심각한 건 서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낙후된 상권이 명소로 뜨면서 임대료가 폭등하고 기존 상인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서 밀려나는 걸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정작 상권을 살려낸 상인들은 쫓겨나는 현상, 이게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결책은 없을까요? 한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벽이 허물어지고 강제 집행이 시작됩니다. 월세를 4배 더 달라는 건물주를 폭행한 세입자가 10년째 운영해온 유명 족발집이 있던 자리. 지난 4일 강제 집행을 한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2번 반복된 강제 집행 과정에서 족발집 주인은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시장이었던 이 일대는 2010년쯤부터 손님이 몰리면서 유명 먹자골목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외지인들이 건물을 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코스로 잡아도 한 2배 정도. 그런 사례가 많진 않죠. 네, 그건 있었어요. 한옥마을로 유명한 인근 북촌도 마찬가지. 생활 한복을 만들던 김영리 씨는 지난 2010년 대학로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북촌으로 가게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하던 자리엔 은행이 들어섰고 김 씨에게 남은 건 지난해 강제 집행을 당하면서 못 쓰게 된 한복 수십 벌 뿐입니다. 10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 북촌 일대가 뜨면서 김 씨의 가게는 5년간 건물주만 3번 바뀌었습니다. 무작정 나가라는 3번째 건물주와 소송을 하는 사이 건물주가 또 바뀌었고 결국 쫓겨났습니다. 누적된 빚 때문에 더 이상 재기도 어렵고 가게 얻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상권이 자리 잡히면 새 주인이 나타나 임대료를 올리고 결국 강제 집행으로 쫓겨나는 건 뜨는 상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이 보장되는 건 5년. 이후 임대료를 크게 올리거나 나가라고 요구해도 건물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로 인정됩니다. 5년이 지나면 세입자는 더 이상 계약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300% 올려줄래 나갈래 이렇게 건물주가 나오는 거예요.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국회에는 세입자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아름다운 여성 하면 대개 떠올리게 되는 모습, 날씬한 몸매에 긴 머리, 또 화장을 곱게 한 얼굴이죠.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아침에 피곤한데도 억지로 화장하고 또 다이어트하고 머리 기르시는 여성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즘 10대, 20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는 이른바 탈코르셋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래 걸리는데 한 1분? 머리 손질은 간단히, 얼굴엔 로션만 바르고 안경을 집어듭니다. 컬러 렌즈에 짙은 화장, 장신구를 빼놓지 않았던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대학생 유튜버 차지원 씨. 1시간 이상 걸리던 꾸밈 시간이 30분도 걸리지 않게 줄어든 일상을 소개한 이 영상은 27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왜 대부분의 여자들은 머리가 길까? 호기심이 가장 컸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밀어버렸고 고등학교 때부터 긴 생머리에 화장을 했었다는 대학생 김눈송 씨도 최근 짧은 머리와 맨 얼굴을 택했습니다. 옷차림도 짧은 치마 대신 티셔츠와 바지를 입습니다. 나를 나 그대로 보는 그런 시각이 키워지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게 많이 편하더라고요. 사회가 원하는 여성의 모습을 거부한다는 탈코르셋 운동. 상반신을 꽉 조여 날씬하게 만드는 보정 속옷 코르셋을 여성에게 강요되는 고정관념으로 해석해 여기에서 벗어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10대와 20대 여성. 초등학교 때부터 화장을 하는 데 익숙해진 세대입니다. 이들은 SNS나 방송을 통해 외모 가꾸기에 일찍부터 노출됐습니다. 여성은 예뻐야 한다는 취지에 계속 주입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런 매스미디어부터 아이들이 피할 길이 없다는 게. 안 하면 약간 왕따? 그렇게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인터넷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렌즈를 끼고 결막염에 걸려도 렌즈를 낀다.
쌩얼을 보이느니 자살을 하겠다는 아이도 있다라는 고백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젠 화장품을 내다 버리고 긴 머리카락을 자르며 앞다퉈 탈코르셋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성이라고 해서 아름답지 않다라고 해서 더 심한 인신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도기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 일부 여성들이 상의 탈의 시위를 벌인 것도 여성의 몸에 대한 시선의 구속에서 벗어나겠다는 운동의 일환이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네, 취재 기자와 몇 가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기자. 네. 사실 저도 뭐 뉴스하기 전에 이렇게 좀 꾸미는 입장에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초등학생들이 화장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뭐 어느 정도 화장을 하나요, 요즘? 네,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9살이에요. 근데 지금 집에서 쓰고 있는 화장품을 이렇게 몇 개를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이런 게 한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른처럼 이렇게 립스틱도 발라보고 눈화장도 하면서 엄마 나 예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실제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고등학생 4명 중 3명은 색조 화장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을 했고요. 초등학생들도 20%가 화장을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뭐 사실 이런 시선도 있어요. 이 사회가 원하는 미의 기준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는 물론 잘못됐지만 뭐 자기가 좋아서 메이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좋아서 머리 기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까지 나쁘게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탈코르셋 열풍에 대해서 그러면 화장을 하는 걸 좋아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해지고 싶어하는 여성은 그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요즘엔 꾸미기를 시작하는 나이가 예전보다 지나치게 어려졌고 또 예쁘다고 하는 기준이 너무 획일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하. 네, 말씀하신 대로 꾸미고 싶은 사람은 꾸미면 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 알게 모르게 흔히 말하는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압박감을 과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사실 저는 이 기사 읽으면서 우리 아침 뉴스 앵커 임현주 아나운서를 떠올렸거든요. 그 앵커가 안경을 썼을 뿐인데 굉장한 화제를 낳고 또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그게 또 탈코르셋 선언이다, 또 그런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미투 운동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강남역 살인 사건이나 홍대 몰카 사건의 편파 수사 논란 같은 일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쌓여있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운동인데요. 네. 최근 영국이나 미국 패션업계에선 자신의 몸 자체를 사랑하자는 의미에서 보정을 거치지 않은 모델의 사진을 그대로 쓴다거나 왜 모델들이 살이 찌면 살이 조금 틀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튼 살을 포토샵으로 지우지 않고 광고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여성으로서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기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국빈 방문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하고 현지 시간 23일 열릴 한국과 멕시코의 러시아 월드컵 경기를 관전 응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정당 표시도 없고 기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후보들의 교육 정책을 잘 살펴보고 찍을 후보 이름을 기억하고 투표장에 가야 합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는 3명이 나왔는데 외고, 자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공약이 갈리고 있습니다. 정준희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현 서울교육감 조희연 후보는 외국어고와 자유로운 사립고를 없애고 일반고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들 학교가 성적 우수 학생을 독식하는 입시 명문고로 변질된 만큼 일반고 지원을 늘려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평등한 교육 시스템을, 고교 체제를 저는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영 후보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이대로 유지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일반고까지 완전히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에 학군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면
교육 수준이 올라갈 거란 주장입니다. 학교가 경쟁을 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꿈을 키우고 학부모들은 만족하게 되고 교사들은 신이 나서 뛰는 학교를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영달 후보는 외고와 자사고를 유지하는 대신 신입생을 성적이 아닌 추첨으로 뽑아서 혼란도 줄이고 폐해도 줄이자는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과학고 영재고는 학생 선발권을 없애고 재능 있는 일반고 학생을 위탁받아 가르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학과 관련된 입시가 대부분 사실상 없어지는 셈입니다. 사교육의 문제를 근원에서 차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선거 투표지에는 후보의 이름 말고는 정보가 없습니다. 기호도 없고 기초 선거구에 따라 순서도 바뀝니다. 공약을 더 꼼꼼히 알아보고 찍을 후보 이름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청년 문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참 심각합니다. 지방선거 정책, 오늘은 서울시장 후보들의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대학교 주변, 이곳에는 청년들이 만든 기업 15곳이 모여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오는 2025년까지 이런 캠퍼스 타운을 60곳까지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또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을 위해 연간 1,000억 원의 청년기금을 조성하고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방안들도 제시했습니다.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어떤 창조적 분야에서 그 도시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 되는 이런 플랫폼을 많이 만들고 확장할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도 대학 주변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 52개 대학을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지정해 일자리와 함께 청년 주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조 원 규모의 4차 산업 펀드를 통한 창업기업 지원 계획도 약속했습니다. 구청과 대학과 대학촌의 주민들과 그리고 기업 이렇게 해서 5자의 협력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자.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드론 AI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미래산업 밸리를 조성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만 18세 이상 청년이 매달 3만 원 또는 5만 원씩을 2, 3년 동안 저축하면 서울시가 최대 5배를 추가 적립해 고등학교나 대학 졸업 후 분할 지급해주는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들, 박원순 시장 재임하면서 지난 7년간 잃어버린 20만 개 청년 일자리들을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후보는 환경과 복지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고 구직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요즘 모터쇼에는 전기차와 수소차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차를 바꿀 때 친환경 차를 선택하기가 아직은 쉽지 않죠. 충전소를 찾는 불편함, 그리고 아직은 비싼 차값 때문인데요. 정부가 오늘 전기차 많이 타라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오늘 화려한 막을 올린 2018 부산 모터쇼. 9개 나라 19개 업체가 내놓은 차들 가운데 눈길을 끄는 건 단연 친환경 차들입니다. SUV부터 미래형 컨셉카까지 새로 선보인 차들 가운데 20% 이상이 전기차와 수소차들이었습니다. 대용량의 배터리라든가 고성능의 모터 등을 적용해요. 주행 성능은 물론 항속거리까지 최적화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차에 대한 모터쇼장의 호평과 실제 시장 판매량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는 이미 2만 5천 대가 넘는데 충전 시설은 아직 3천 곳을 겨우 넘긴 정도입니다. 그마저도 관리가 엉망인 채 방치돼 있거나 옛날 충전식이어서 무용지물인 곳도 많습니다. 수소차는 더 심합니다.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충전소는 8곳뿐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친환경차 보급이 정체된다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정책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4년 내 전국의 전기 충전기 10,000개와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7천만 원대인 수소차 가격도 5천만 원 수준으로 낮출 방침입니다. 전기 수소차가 내연 기관차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가격 저감 등 기술 개발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대당 1,000만 원이 넘는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의 재정과 판매 상황을 봐가며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화성의 암석에서 생명의 근원 물질인 유기물이 발견되고 대기에서는 메탄이 관측됐다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밝혔습니다. 과거 화성에 생명체가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생명체가 살고 있는 건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황량한 사막처럼 보이는 이곳은 게일 크레이터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35억 년 전 이곳이 물이 가득 찬 호수였다는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곳에서 처음으로 유기물이 발견됐습니다. 이 유기물은 아미노산과 단백질 등 생명체의 골격을 구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과거 화성에서 생명체가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We found organic molecules in rocks from an ancient lake bed. Those organic molecules could have come from life. 화성 대기에선 계절에 따라 변하는 메탄이 확인됐습니다. 화성의 메탄은 늦여름에 최대로 늘어나고 추운 겨울엔 양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구에서 메탄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많이 생깁니다. 연구진은 화성의 메탄도 미생물, 즉 생명체가 활동 중인 증거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성에서 생명체 연구 관련된 활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연구진은 화성의 유기물과 메탄이 생명의 증거인지 아니면 단순한 자연 현상인지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구 이외의 장소에서 처음으로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볼리비아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연막작전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자충수가 될까요?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정규묵 기자입니다. 가짜 등번호와 김신욱의 선발 투입. 한 경기 만에 다시 꺼내든 포백 수비. 경기 직후 신태용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더 깊이 있는 얘기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도도의 연막작전이라 하더라도 아쉬움이 큽니다. 낯선 조합으로 나선 탓에 공격작전은 번번이 맥이 끊겼고 볼리비아의 전력이 약했던 탓에 포백 수비는 제대로 시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프리킥 처리를 놓고 손흥민과 정우영의 대화 모습이 불화설로 과장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결과물을 못 낸 거에 대해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 핑계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감독은 스웨덴전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전력을 꽁꽁 숨겨놨습니다. 세트피스나 베스트 11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경기력이 떨어질 걸 예상하면서도 경기 이틀 전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전력 노출을 우려한 연막작전은 이해하지만 베스트 멤버들이 호흡을 맞춰볼 실전 기회는 사실상 포기한 셈입니다. 무기력한 경기에 선수들 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장 기성용은 거짓말쟁이가 된 것 같다며 심한 압박감을 드러냈습니다. 코칭 스태프에서 저희들보다 훨씬 더 전문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거기에 따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스웨덴의 한 매체는 이틀 전 스웨덴의 전력 분석관 야콥슨이 레오강의 한 호텔에서 우리 대표팀의 수비 조직력 훈련을 지켜봤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디까지가 트릭이고 정말 신의 한 수는 무엇인지 대표팀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스트리아 레오강에서 MBC 뉴스 정규묵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올해 가장 주목받는 신인이지요. 이 KT의 강백호 선수가 데뷔 후 첫 연타석 홈런을 폭발시키면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정진욱 기자입니다. 강백호가 특급 신인다운 면모를 제대로 과시했습니다. 1회 선두 타자로 나서 오른쪽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회에도 호쾌한 스윙으로 타구를 경기장 밖으로 날리는 초대형 홈런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데뷔 첫 연타석포로 시즌 10호 홈런을 기록한 강백호는 강력한 신인왕 후보임을 새삼 확인시켰습니다. KT는 피홈런 1위인 넥센 선발 신재영을 상대로 황재균과 윤성민까지 홈런포를 가동하면서 3연패 탈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경기 차로 2, 3위에 올라있는 SK와 한화,
SK가 홈런 선두 최정의 시즌 23호 홈런으로 먼저 포문을 열자 한화도 곧바로 강경학이 시즌 첫 홈런으로 맞섰습니다. 강경학은 3회에도 적시 2루타로 경기를 뒤집으면서 하주석의 공백을 잇게 했습니다. 이어 이성열의 홈런포까지 터지면서 한화가 2위 탈환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준익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각국의 평가전이 한창이죠. 이 멋진 A매치골로 톱플레이 시작하겠습니다. 월드컵에만 가면 작아지는 잉글랜드, 이번에는 체면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자, 상당히 먼 거리에서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역시 래시포드군요. 코스타리카의 골문 구석을 그대로 파고듭니다. 잉글랜드의 신성답죠. 자, 후반에도 멋진 골이 터집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선수들, 알리의 크로스 그리고 웰백의 헤더 정확하게 들어가죠. 자, 러시아에서도 멋진 플레이 기대하겠습니다. 월드컵 무대를 처음 밟게 되는 아이슬란드, 아프리카의 강호 가나와 맞붙었습니다. 가나는 이번에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을 했죠. 초반 기세는 아이슬란드가 좋았습니다. 시작 6분 만에 선제골, 그리고 계속해서 종료 직전, 전반 종료 직전에 추가골까지. 하지만 가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원한 발리슛의 추격, 그리고 후반 42분에 동점골까지 극적으로 만들어내는데요. 기뻐하는 가나 선수들 단체 세리머니까지 보여주는데 자국의 축구협회 해체 소식은 들었을까요? 가나 정부가 부패를 이유로 새로운 협회를 창설할 거라고 합니다. 가나 선수들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축구 대표팀에서 불화설이 제기됐습니다만 해프닝으로 밝혀졌죠. 오늘 훈련장에서 선수들이 그 장면을 재현하면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저는 러시아 현지에서 한 달간 최선의 중계로 우리 선수들을 함께 응원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영남 지역 곳곳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사흘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서 더위가 심하지 않겠는데요. 특히 그동안 폭염 수준의 더위를 보였던 동쪽 지역은 선선해집니다.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내일 강릉 21도, 대구 25도로 오늘보다 6, 7도가량 낮아지겠고요. 서쪽 지역은 서울 29도, 광주 30도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엔 충청 이남 곳곳으론 공기가 탁할 수 있어 참고하셔야겠고요. 밤에는 서쪽 지역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전반적으로 양이 많진 않지만 지역 간 강수차가 크겠고요. 모레 새벽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 전국 하늘에 구름이 드문드문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 영동 지역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8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세종 29도, 속초는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도 한낮에 전주와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지만 영남 지역은 울산이 22도가 예상됩니다. 지방선거일인 다음 주 수요일에는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